첫 번째 사건 여지도 엽총 인질극, 지금 현재 상황 짚어봤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두 번째 사건 여지도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신 골프장 주부 납치 살인범 피의자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어요. 창원지법에 10시부터 심천우, 강정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혐의는 강도 살인죄입니다.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가 사람을 지금 살해한 경우인데 본인들은 주장을 지금 바꾸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치사 주장을 하다가도 지금 조금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어떤 그런 건데 아마 10시 오전에 마치고 아니면 오후 늦게쯤에 영장의 어떤 결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 팀장님 사실 심천우 씨가 그동안 쭉 부인해 왔는데 네.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했다고. 정말 그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놨죠. 본인이 중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묶고는 상태에서 잠깐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죽어 있었다. 또 툭 치니까 넘어져서 사망했다라고 했다가 결국 경찰의 그 끈질긴 추궁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결국 그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왜 사망을 했느냐, 왜 죽였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 피해 여성, 48세 된 그 피해 여성이 도망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래서 조용히 제지하려다가 사망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놨는데 우발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발 살인을 했다라고 해서 향후에 좀 경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을 혼자 세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런 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치사죄가 되면 무기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강도치사는 강도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강도치사가 되는데요. 지금 강도살인죄가 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신은 실수로 죽음을 심 씨도 그 형량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부 압박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런 주장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은 혐의를 좀 시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경찰 진술에서 오늘 오전에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고도 좀 놀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내가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부인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겠죠. 저 심 씨의 발언, 곽 교수님. 네. 어떻게 우리가 좀 범죄 심리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이제 범죄자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반응들을 보면 처음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그러다 또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을 보입니다. 보면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사람을 죽여놓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도망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그동안 TV나 그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알고 그래서 굉장히 현재 여론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 말이 좀 이상한 게 죽이는 그 이유 어떤 상황에서 이제 죽이게 됐나 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 납치를 하게 되면 결국 돈을 뺏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기중품을 뺐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마련하려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비밀번호를 말 안 하고 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피해자를 굉장히 협박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폭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자기 행동은 전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전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이 벌어졌으니까 오늘 오후 저녁쯤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발부에는 무리가 없겠죠? 구속해야죠. 좀 안 하면 어떡합니까? 구속 당연히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증거가 없다든지는 모르겠는데 정황상으로는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거는 드러난 만큼만 인정을 하는 걸로 보여요. 처음에는 이 정도 안 드러났기 때문에 치사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지금은 경부 압박이라고 되니까 살인죄는 또 인정해야 되는데 또 인정하려고 하면
본인의 책임이 좀 강경되는 형식, 박 교수님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 도망가려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어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진술들을 좀 따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살해가 됐는지, 또 범행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도주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부인하면 뭐 제가 나쁜 놈 되겠죠라는 얘기는 글쎄요, 이 사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하지만 이 경찰 이번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라고 정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치밀하게 준비된 강도 계획 범죄로 판단됩니다.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에 이용할 케이블 타이와 마대자루 등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전혀 반성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담담하게 일반 평범인, 일반 사람 똑같은 지금 행태입니다. 예, 뭐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심천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발 살인으로 몰고 갈 그런 지금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박 변호사 설명을 하셨지만 강도 살인이라든가 이런 그 강도 치사라든가 강도 살인하고 또 우발적인 그런 상황에서 살해를 한 부분하고 형량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 없이 본인의 가벼운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조사하는 측정을 보면 40점 만점에 23점이 넘어가면 사이코패스 기질인데 예. 이런 경우도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빼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본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그리고 바깥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 측면은 피해자에 대한 전혀 아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인터넷에도 상당히 비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여 사이코패스 기질이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볼게, 되짚어볼 게 뭐냐면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죠. 사건 여지도 뭐 창원 옆에 하만 있잖아요. 하만 야산에서 이 심 씨가 옷을 태우고 피해자의 옷을 태우고 지켜봤다는데 이게 곽 교수님 저 심리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범행을 갖다 저지른 후에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들을 가능하면은 없애버리든지 뭐 불태우든지 이제 물 같은데 뭐 버리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자기의 어떤 행위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가 이제 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과정을 보니까 어찌됐건 이 옷을 태우고 지켜봤고 야산에 올라갔다가 뭐 2시간 동안 은신했는데 경찰은 뭐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뭐 이 심 씨를 잡았어도 책임 소재 그러니까 이 심 씨를 그냥 도주하게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는 허점은 좀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인원 경력 7,800여 명을 투입을 했죠. 매일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을 했지만 사실은 새벽 1시 반에 야산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을 이제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지금 경찰이 랜턴을 켜고 산을 집중포에서 올라가는데 이걸 아마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2시간 동안 회피하면서 은신한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들이 잘 아는 그런 도로변으로 내려와서 도주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그 1,000여 명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서울까지 부산으로 택시를 타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서 중랑구에 있는 모텔까지 잠입할 동안 경찰은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의 비판은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이다. 하지만 경찰이 검문검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검문검색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검문검색 할 수가 없죠. 거의. 왜냐 시민들의 거부 반응 그다음 비협조 그다음에 심지어 저항까지 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정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경찰관이 시민들의 저항이나 비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종합을 해보면 증거물도 태웠고 수색하는 모습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셈이고 어쨌든 진술도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주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걸 준비했다, 뭐 진술의 내용을 좀 준비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그것도 본인들이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은신을 같이 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눴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심천욱 사촌 동생, 육촌 동생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입 맞추는 거는 충분히 가능했고, 경찰이 지금도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이 세 사람을 띄워놓고 동기라든지 범행 과정이라든지 어떤 도주 부분까지 다 좀 추적을 해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